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감정평가사 그 개별법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개별법에 관해서 좀 OT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법 이름이 똑같았었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이 이건 1차에서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평가. 감정, 자꾸 이게 뭐냐. 안 오던 게 또 계속 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뭐, 친절하게 이렇게 다 법률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죠? 법률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시행령 이렇게 붙어 있으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 이러면은 이제 부령이겠죠. 대부분 국토교통부령이겠죠. 여기도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도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여기를 모르더라도 법률 조항을 좀 아셔야 되지. 근데 법률 조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땅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죠? 토지 등을 취득을 하는 건데 여기보다 존속보장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존속보장.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뭐 도로를 낸다. 그래서 내 땅을 국가가 수용해 간다. 이러면은 뺏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안 뺏기는 게 우선이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공익사업을 달성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진동으로 돼 있나? 몸인 줄 알았더니 진동으로 돼 있어. 전속보장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보면은 지하철이나 이렇게 경전철 깔리는 데 보면은 사유재산을 침범해 가면서 무슨 뭐 구분지상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국도나 지방도 밑으로 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적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침범을 하게 되면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토지든 우리가 속칭 줄여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이래야 되겠죠. 공익사업을 위한다는 얘기는 적법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하면서 많이 평가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야. 공익과 사익을 저울질을 해봐서 비례원칙에 터잡아서 서울 시민의 식송 공급을 위해서, 서울 시민의 도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몇몇 도로를 수용한다. 이게 이제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국가가 강제 수용을 하건, 그 다음에 취득이라고만 돼 있지만 사용을 하건, 제한을 하건, 그에 따르면 이제 이 보상은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했으니까 위법한 게 아니라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관해서 법적 근거를 그 보상에 관해서 주고 있다. 이게 이제 가치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헌법에 보면 2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 관계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이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거나 그리고 제한하고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 거기에 대표적인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러면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
이와 같은 공법의 내용을 보는 기초 지식을 2달간 행정법, 간평행정법이란 챕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보면 이제 취득 과정에 대해서 취득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법 총론 시간에는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국가배상법처럼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처럼 있으면 그 어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 2조나 5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돈 달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손실보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취득의 과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은 있지만 여기에 보상 규정이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사실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떡할 거냐?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법에 건축법에 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위법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구제수단에 대해서 항고소송하고 손해배상 받으려고 봤더니 건축법에는 규정이 없어. 그래도 보니까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이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를 들어서 야 너 배상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개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 보상 규정이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항상 지뢰처럼 묻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근간적인 거는 그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만들면 위법한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적법한 행정작용에 비해서 이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지금 이 시간에도 5만 가지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이 될 텐데 그 분야에서 혹시라도 특별한 희생이라면 나 돈 줘 이게 손실보상법에 규정이 있다 그러면 복지국가가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예산 같은 걸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만큼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알면서도 모른 척 지금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약에 여기에 규정이 있으면 여기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받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 토지 등의 취득은 적법하다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진데 뭘 기준으로 보상받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에서 뭔가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전문가가 누구다? 여기죠. 감정평가사. 그죠? 감정평가사.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어떤 시험을 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돼서는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보상에 관한 이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국가 입장에서 수용하는 입장은 싸게 보상금이 책정되면 좋을 거고요. 보상금을 받는 피수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뭔가 유혹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국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회유 협박을 통해서 낮게 평가하라고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피수용자들의 어떤 협박과 외유, 심지어는 이런 것에 휘둘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감정평가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이겠죠. 그죠? 여기. 그럼 여기 이제 요 법의 뭐 시행령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1차, 2차, 3차 시험 보는 그런 과정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넘짓이 짐작컨대. 그래서 여기에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사에 관한 감정평가사가 자기만의 독자적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 부동산 가격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은 법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땅값, 주택값 이런 것들을 널리 국민에게 공시를 해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뭐 표준 주택 가격이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 이 정도 기준을 가지면 내가 감정평가사가 되고 내가 되더라도 이런 정도 일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정녕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주무대는 보다 여기구나. 여기서 각종 5만 가지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그 보상평가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 논술식 시험으로 여러분들 중에 줄여서 토지보상법하고, 이거는 이제 부공법, 그래요. 줄여서 부공법. 그 다음에 여기는 줄여서 토지보상법이었습니다. 보상법. 여기는 감정평가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이름을 이제 약칭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단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걸 사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료하면 이게 국가가 지켜야 될 법이 공법이잖아요. 그 사료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과정에서 국가의 어떤 권력적인, 그것도 단독적인 어떤 작용이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그걸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뭐냐? 전속보장에서 항고소송, 국가배상, 결과제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적법하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적법한 건 그렇다 치고, 그에 관해서 손실보상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받을 거냐, 혹시라도 법에 근거가 있느냐, 그거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보상에 관해서는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겹친다? 실무하고 겹쳐요. 실무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답을 뽑아내는 거라면 보상법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의, 근거, 한계, 구제수단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의, 근거, 한계, 구제수단을 선생님 목차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자, 그거는 기본 초식이에요. 기본 초식이고, 그게 항상 전제가 돼서 재배열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결국은 여기서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유라는 이름으로 내용적 요건이 앞에 나와 있고 이런 것들 뿐이지, 기본적인 틀은 의, 근거, 한계, 구제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내가 만약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비비면 뭐로 비벼야 돼요? 목차가 의, 근거, 한계, 구제수단,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계산법이 뭐 적산법이니 뭐 임대 무슨 뭐 기준법이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간평 이론이라든가 보상법규에서 들은 지식을 거기다가 갖다가 비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은 네 단계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단계까지 갈 필요 없는 게 주로 세 단계 생각하시면 돼요. 세 단계가 뭐냐면은 행정행위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행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부채에다가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다음 만약에 행정행위가 아니라 뭔가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로 어떤 권리 의무가 나오는 관계다, 그럼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을 펼치고 거기다가 들이대시면 돼. 공법상 계약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뭘 기억이 안 나? 행정행위 떠오르고 근거 없어도 되고, 구제수단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단독행위긴 한데, 반대방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독행위긴 한데 일방적으로 권리 의무라고 하는 효과가 안 나오고 그냥 아무런 효과가 안 나오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건 뭐예요? 행정지도 떠올리고 시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실체법적인 시각에서는 근거 없어도 되지만 한계 준수해야 되고, 한계 준수 안 하더라도 구제수단은 없네요가 답이에요. 구제수단 없다고 답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례가 나오면 이거는 얼핏 보기에는 권고, 조언 이런 것처럼 행정 지도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약간 강압적인 냄새가 나서 저는 행정행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조져 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그냥 끝난 거야. 이 세 가지. 행정행위냐, 공법상 계약이냐, 행정지도냐. 그 다음에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위법 내용이 나오면 국가배상 2조 5조 요건 정도 외웠다가 대입해서 배상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이게 적법한 어떤 영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인데 보상이 어떤 근거가 공익사업법에 예를 들어서 뭐
자녀지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 그럼 그것도 올려서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요건이 해당하려면 여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해 돼야 보상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그 정도는 아주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2단 편집된 그런 정도 자기 서브노트 가지고 한 40개 정도 빼서 외워놓는 거예요. A급 40개, B급 40개, 80개 정도 외워놓고 에이씨, 아무래도 5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인데 그 정도도 안 하면 되겠어? 그 정도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된 게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뭐 해야 된다? 이게 현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가서 보세요. 목차. 전체적인 교재는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한 100개 정도 뽑아봤는데 물론 여기에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근데 빠진 것들은 큰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별로 지엽적인 것들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그냥 좀 부차적인 쟁점으로 그냥 그때그때 검토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70%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70%는 쓸데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죠. 이 단문집만 선생님 딸딸딸 외우면 돼요.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의 근거한 게 구제수단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시고 나 같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재배열하겠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앞으로 빼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거한 게 써놓고 한 개에서 주체 형식 절차 내용, 그 다음에 기속행위면 기속행위대로 재량이면 재량이대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근거 앞으로 한 개가 나오고 이러면 안 돼. 항상 근거 한 개고 한 개와 관련해서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인데 내용이 먼저 앞에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절차가 먼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 준수해야 될 재량행위라면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은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거 요건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요게 막 섞여서 앞으로 나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근데 이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주내 형절이 될 수도 있고 주형 내절이 될 수 있고 내주 형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멋지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지 패턴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법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용어들이 생소한 게 많이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할 때 간편 관계법규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9개 법률이죠.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는 우기는데 거의 연관성이 거의 별개인 법 9가지를 전혀 생소하게 외우는데 여러분들 지금 2차 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상법규, 실무, 이론에서 쓰는 용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외워질 거다 안 외워질 거다 뭐 자녀지 보상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워져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 보상인 이런 것들이 뭐 보상복귀에서만 쓰고 실무에서는 안 쓴다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같이 공통적으로 쓰이니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조금 얘기하다가 들어온 질문을 좀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수준이 답안 수준이 실제 본고사 볼 때 제가 볼 때는 사법시험 옛날로 치면 사법시험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 시험이겠죠. 훨씬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과목이 작아요. 옛날에 사법시험이다 뭐 이런 거 보면 막 17과목 이러거든.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시작해도 14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7과목을 한단 말이에요. 7과목. 이질적인 민법, 헌법, 형법,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7과목을 우리 간평이랑 똑같아. 1차 될 때까지는 그냥 1차에 실력하고 그 다음에 2차 14개월 동안 몰빵하는 건데 사실 14개월도 아니죠. 2차 볼 때까지 또 랄라룰루 하고 다니다가 합격했네 그러고 가서 보면은 이 11개월 정도 되잖아. 근데 봐봐. 7과목을 11개월에 공부하면은 이제 진짜 행정법이니 상법이니 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초강 20일 듣는다고 15일 듣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로테이션이 돌아가서 뭐 2순환 때 뭐 한 7일 정도 돼서 뭐 사례풀이 비슷하게 뭐 건드리면서 한 7일 10일 듣는다고 쳐봐요. 그 다음 3순환 때 각 7일
쉽게 말해서 각 과목당 한 달여 남짓밖에는 배정이 안 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 7과목을 막 지금 만약에 간편 관계복교 9과목 중 7과목을 2차 논술식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7월 달에 건축법하고 그 다음날 지적법하고 그 다음날 점점 뭔가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건축법이나 이런 건 점점 잊혀져 가고 있겠죠? 나중에 이제 3순환, 4순환 들어가서 결국 예상 문제 몇 개 뽑아가지고 외워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걔네들 답안 수준이 어떨 것 같아? 딱 봐도 이건 다 과락이네. 한 대 사정사정 봐줘서 명가락 시켜주고 합격시켜주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14개월 동안 1차 시험하고 연관 벌써 이 과목 겹치잖아 이거. 객관식으로 막 빼꼼히 막 보고 막 달달달 외웠던 과목을 2차에서 막 써. 거기다가 여기 막 실무하고 복귀하고 쉽게 말해서 막 입체적인 삼면, 양동, 육해공 합동작전이 들어가. 그 친구들이 지금 보상복귀를 쓰면 그 수준이 어떨 것 같아? 법도 꼴랑 세 개야, 세 개. 세 개답지도 않은 세 개. 여러분들의 경쟁자들 수준은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높게 결정을 하되 공부를 준비할 때는 높게 하라 그래서 낮게 하라 그랬어? 낮게 하고 항상 넘치는 기분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게 이게 적법한 취득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보상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법한 거는 이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거고 국가배상이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 공익이라는 게 뭐냐라는 문제가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 1번에 보면은 공용수용, 공공성, 공공정, 사용수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인이 수용을 하는데 공익성을 띄우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개념이 나와요. 좀 뭔가 내용이 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용수용. 거기에 말하는 공용할 때 그 공공성. 그리고 그 공공성은 말 그대로 순수한 공공성이냐 아니면 약간 사적인 어떤 것들이 섞여져 있을 거냐. 우리가 행정법을 하고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도 공익과 사익,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구별이 그렇게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섞여간다 그랬죠? 하리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피수용자의 법적 주의, 공용수용의 당사자. 4번에 보면 뭐예요? 공용수용의 당사자가 뭘까요? 수용하는 주체, 사업 시행자라는 사람과 이제 행정법 총론에서 배웠던 공무수탁사인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 피수용자죠. 그 각각의 지위.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공용수용의 대상물이 뭐냐 이 말이죠. 여기 이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죠? 토지 등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땅이지 땅. 땅이 최고지. 여러분들 땅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땅이 최고지. 자, 뺏기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도 건물도 중요하다 그래서 등기부로 관리하고 토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는 챕터로 어, 높이 평가해서 관리를 하고 실제 뭐 명동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땅값보다 건물이 더 비싼 경우가 다반사죠. 그죠? 그런데 이게 뺏기는 입장에서는 땅보다 건물이 더 비싸고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익사업을 해서 땅을 취득하는데 거기에 막 63빌딩에 지어져 있는 땅이 좋아요? 나대지가 좋아요? 63빌딩, 우와, 이건 일단 내 주머니에 넣고, 이 땅만 이게 아니잖아. 이게 다, 저기 뭐야, 공익사업에 쓰려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제가 하는데 돈 들어가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지작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취득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 나의 공익사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들이에요. 공익사업에서 진짜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 땅밖에. 그래서 나중에 환매 이런 것에도 다 토지만이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보상을 할 때는 이제 땅뿐만이 아니라 건물, 임목 이런 것들도 다 취득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실제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뭐만 필요하다? 땅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럴 법하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이제 공용 수용의 목적물이 뭐냐. 그러니까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확장 수용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 이렇게 돼 있죠. 확장 수용은 뭐냐면요. 공용 수용을 해요. 국가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취득을 하는 대표적인 게 수용이잖아요. 소유권을 박탈하는 건데 필요한 만큼만 취득하는 게 좋아요. 2차의 공익 사업이니까 그냥 2차에 좀 많이 취득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서울시장이야. 근데 힘들게 해서 공익 사업을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2차에 야씨 뭐 마포구 여기만 하지 말고 그냥 서울 저 반틈 다 그냥 수용하자.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취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비례 원칙을 안다면.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중부고속도로. 그럼 이 땅이 요만큼 수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짜투리 땅이 나면 이게 뭐예요? 잔여지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쓰고 남은 잔존하고 남은 땅이에요. 자, 잔여지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평이란 말 써서는 안 되는데 우리 뭐 입에 달렸으니까 10평 여기는 5평이에요. 이거 어때요? 서울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중부 고속도로가 하나 내 논이 수용이 당했는데 5평, 10평. 국가가는 여기만 필요하니까 나는 딱 여기만 수용하고 너는 열심히 여기서 농사 지어라. 5평, 10평짜리 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 짓는다고 한번 쳐봐요. 응, 지어. 열심히 모내기를 하다가 여기도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는 게 저기 한 2km 아니면 고속도로 위로 넘어 다녀야 돼. 제가 간간히 이제 그 외국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잘 사는 뭐 미국, 유럽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뭐 동남아, 아프리카 막 이런데. 근데 동남아 이런 데 보면은 고속도로를 진짜 막 넘어 다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버스가 버스가 여기가 얘들 물놀이터가 있는데 여기다 내려주고 그냥 가. 지금으로 는 뭐예요? 우리로 치면 튜브 이런 거 들고 고속도로를 넘어서 가더라고. 참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여기서 막 반농사다가 야 쟁이를 저쪽에다 놔두고 왔어. 빨리 갔다 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차에 다 같이 가져가라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형으로 빠지고 쓸데없이 되면은 야 이게 차라리 원래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작게 국민에게 제일 적게 피해를 주게끔 해서 제일 필요한 만큼만 취득해야 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확장 수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겠지. 차라리 차에 다 가져가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게 확장 수용에 관한 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는 땅이죠. 땅에 관한 수용.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을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인데 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익사업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자, 머릿속으로 제가 손실보상 했을 행정법 총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손실보상 설명했을 때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건희 말년에 수십 조 되는 재산을 어, 신혼부부하고 취업준비생들 혹은 이제 이런 새내기 새내기들 위해서 뭐 5평짜리 원룸을 다 각 역세권에 지어주어서 내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공급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내 전 재산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얘들이 땅을 안 팔라 그래. 사유재산 사적 자치니까 안 판다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이 사업 진짜 꼭 하고 싶어. 국가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으면은 정말 꼭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말이 뭐 대통령이라고 되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취지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강제 수용권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야,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거 공익사업으로 좀 인정 좀 해줄래? 그걸 줄여서 사업인정이라고 그랬죠.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특허를 내주면 얘가 강제 수용권이 생긴 사업 시행자 지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게 그건 이건희 생각이지. 이건희 생각대로 진짜 뭐 역세권 근처에서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마음 아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 비교 형량해서 공익사업 인정이 돼야 되겠죠. 공평하게. 자, 그럼 이 공평하게 사업 인정이 되는 부분까지는 누가 개입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9번에 보면 공익사업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취득 절차, 고용 수용의 약실제 등 10번, 11번은 정상적인 취득 절차를 놓고 보면 공익사업 인정받은 다음에 12번에 공익사업 인정 전에도 뭔가 트라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게 협의에 의한 취득들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사업 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그 취득을 트라이를 했는데 이게 됐다. 그럼 뭐 일반적인 계약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법상 계약이니 공법상 계약이 논의는 있겠지만 계약 여러분들 민법에서 체결했던 계약처럼 서로 간에 땅을 넘겨줄 의무, 대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느냐? 16번처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리스트를 정하는 게 뭐예요? 토지 조서, 물건 조서예요. 그리고 나서 17번에 이제 사업 인정을 받으면 사업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강제 수용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 인정을 받고 한 번 더 뭐를 해본다? 트라이를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협의를. 아이고 사업 인정 전에 협의해서 결렬됐는데 뭘 또 트라이를 해봐. 이게 상황이 달라졌죠. 내가 지금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건희가 와서 내 땅 살려고 할 때는 내가 마냥 삐대고 불러도 상관이 없었는데 공익사업이 인정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물건조서들이 쭉 작성돼서 공람되고 아씨 이거 세됐다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어차피 내가 여기 협의를 안 해줘도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가 들어간다? 강제 수용 절차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사업 인정 전 협의에 비춰볼 때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좀 높다 안 높다? 그래서 협의를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이게 계약인데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보면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죠. 해약금 같은 것도 있고 계약이 해제가 가능하니까 못하게 깡깡 묶어야 되겠죠. 그게 보다 이 사업 인정 후 혹시라도 협의가 되면 그 협의가 성립됐다는 것을 딱 확인받아서 마치 공증처럼 빼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의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땅을 수용하려는 입장에서는 뭐 평당 1평방제곱미터당 뭐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저쪽에서는 2천만 원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 또 내가 필요한 땅은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과 보상에 대해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재결을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재결이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말했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강학상의 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행하는 원처분이에요. 원처분. 다만 이 재결 신청은 누구만 하도록 재결 신청은 누구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재결 신청은 피수용자들은 굉장히 많겠죠. 아까 이건희 사례로 보면은 5만 역세권에 그 해당되는 땅 주인들이 재결해 주세요, 재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복잡해지니까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 하도록 딱 못을 박아놓은 거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재결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 땅 주인들은 답답하겠죠. 재결 신청을 하라고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수용자들이 갖는 것은 재결 신청 청구권이고 재결 신청 청구권은 이건희 사업 시행자한테 재결 신청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희 회장이 저 재결해 주세요 하는 거 재결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결 신청 청구권은 피수용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재결 신청이 거부나 부작위가 되면 거부나 부작위가 뭐다? 부예이죠. 재결이 뭐고? 재결이 부예이고 재결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는 다 부예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안 되고 이런 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 재결이 떨어졌다. 그럼 요게 이제 부예이에요. 재결이 떨어지면 자 수용 재결의 목차 한번 생각해봐. 뭐 나올까?
의 나오고 근거 나오고 VA니까 한 개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체, 형식, 절차, 내용, 그 다음에 체결이 기소경이냐, 재량행위냐. 혹시라도 위법할 때 구제소탄 이거 나오겠지. 그 다음에 체결이 혹시라도 뭔가 조금 사소한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걸 좀 고치는 부분을 체결 경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결에 대한 불복만 똑 떼서 또 단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결에 대한 불복은 22번에도 내용이 요약돼서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게 보상금 체결도 VA인데 보상금을 높여받고 낮춰받고 하는 소송은 뭐로 한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는 거. 여기 이제 여기서 또 자세히 논의가 되는 거예요.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밥만 먹고 그냥 자다가 깨서 물어봐도 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수용의 효과. 공용 수용의 효과가 뭐예요? 남의 땅 가져가는 거고 대신 이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생기겠죠. 그럼 땅이 수용되는 시점을 대개 언제로 볼까요? 여러분 민법 187조에 보면은 수용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나의 땅이 되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면 걔가 받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만 등기하면 돼. 그러면은 지급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땅 수용자들은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내 땅이 이제 완전히 법리적으로 쟤네 땅이 되니까 이건희 땅이 되니까 받으려고 그러겠어 안 받으려고 그러겠어? 막 도망 다니겠지. 그럼 계속 이제 돈 주려고 쫓아만 다니겠어. 그냥 법원에다가 갖고 쭉 맡기는 순간 지급한 것을 보는 시점에 그런 제도가 있지 않겠어? 그게 뭐다? 공탁이야 공탁. 그러니까 보상금의 지급 공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땅은 이건희 땅이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화해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이 가격이 하자 이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해 있고 공용수용액과 보상금의 공탁. 공탁에 대해서 이제 내 땅이 됐는데 얘가 안 나가고 개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건희 땅이 됐는데 자 우리가 원래 이건희 땅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땅이 아니라 원래 피수용자 땅인데 지금 보상금이 원치 않는 강제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이 공탁된 상태다. 그리고 얘가 개기고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이 부분에 뭐 한다? 걔를 대신해서 쫓아내주거나 또 대신해서 쫓아내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실현하는 게 대행 또는 대집행인데 이거를 이건희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는 거냐 아니면은 국가기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서 땅을 뺏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만 뺏어놓고 공익사업에 쓰질 않더라. 혹은 사업이 폐지됐더라. 그럼 되돌려주겠죠? 그게 환매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31번까지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아, 공익사업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역대 사업을 그 정해진 가격으로 피수용자들은 조금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불만이 없이 제대로 된그 정상적으로 평가된 그 가격으로 받고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을 공익사업을 가능할 수가 있겠구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군요. 여기가 어디 법에 담겨져 있다? 이 법에 취득 과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하면은 이게 적법하다면 뭐를 줘야 되는데 보상,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 32번부터 손실보상의 의, 근거, 그 다음에 헌법. 왜냐면은 손실보상법이란 일반법이 없다 보면 일반법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뭐 국가배상법 2조처럼 뭐 요건 분석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는 헌법 얘기 나오고 손실보상 청구의 성질, 손실보상의 요건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유추해내는 거예요. 무슨 법 제 몇 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개별법에서 뭐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개별법상의 요건이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건이 보면 어디가 나온다? 49번부터 나와요. 49번. 미불용지 평가. 미불용지 평가. 불법 행질 변경 토지 평가. 도로 및 국어부지 평가. 그러니까 49번부터 미불용지라고 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일단 수용만 해놓고 아직 보상금이 지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미불용지라 그래요. 자,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다시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 그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전에 공익사업 있기 전에 땅 가격으로 줘야 되느냐 그 후에 땅 가격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산이야 산. 산인데 산 중에 A 요만큼의 땅이 있는데 여기를 다 수용을 했어. 근데 이 부분에는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이 부분은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산이라고 하는 사유지가 결국은 이게 도로로 바뀌었어. 도로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도로로 쓰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가 댐이 건설이 되니까 댐 건설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댐이 건설되면 이제 이 일대가 다 물에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 여기가 수용이 된 거는 그냥 뭐 국가 소유 땅이니까 댐 건설용으로 사면 되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진 땅이면 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면은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지금 수용이 된 상태인데 1단계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이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죠. 근데 2단계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2단계 보상할 당시 항상 보상금은 언제 기준으로 주냐면 현재 상태 기준의 땅값을 줘요. 현황 보상이라 그래요. 현재 상황에 따른 보상금을 줘. 근데 현황 보상으로 보려고 보니까 이때 2차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상황이 뭐야? 도로잖아. 그럼 도로 기준으로 준다 그러면 얘는 이전에 못 받았는데 도로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좀 억울하겠죠. 이런 애들은 뭘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 옛날 기준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평 실무하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 막 계산기 막 거의 예술이야. 내가 간평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악기 같아.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게. 나도 이제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우리 세대에서는 내가 오보드 잘 친다 그랬잖아. 네, 군대 갔을 때 막 90년대 초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장교들 그 행정병 장교들에게 딸린 행정병을 다 줄였거든. 근데 그때 장교들이 이제 웬만한 오보드는 치고 나머지는 뭐 가르쳐 주는 정도만 해라 그래서 행정병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장교들이 문제는 오보드를 못 쳤죠. 그래서 하루에 700타를 쳐야 잠을 잤어. 그러니까 700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500에서 600타를 넘어가 버리면은 자판 치는 게 예술처럼 들립니다. 예술처럼. 리드미컬하게 들려. 땡땡거리는 게 아니라 700타 치면 이제 사람 말하는 걸 받아서 쳐요.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 거. 물론 이제 뒤에 단축 코드 써가면서. 지금 48번부터 보면은 뭐예요? 47번, 48번에서 일반 토지의 보상 평가 기준, 현황 평가가 기준인데 현황 평가에 예외가 있고 그게 뭐 미불용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행질 변경 토지도 이것도 현황 평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지금 대지로 불법 행질 변경돼 있어. 근데 보상을 하려고 현장 조사 가봤더니 지금 대지로 잘 다져져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뭐야? 불법으로 지금 변경된 애야. 근데 이걸 현황으로 평가해서 대지로 보상을 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평가에 관한 시각에서 보는 게 실무적인 접근이고, 이거는 뭐야? 법리적인 시각에서 법조문에 이런 기준을 하라고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49번부터 미불용지 불법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도로 및 국어부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무허가 건축물들의 부지, 잔여지, 보상, 개간비 평가, 지작물, 건축물, 공작물, 무허가 건축물, 영업손실, 농업손실, 이농, 이업이, 이농은 이제 농사 그만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업활동 그만하는 거 이런 것들 어업권 보상평가 부대적 손실 보상평가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여기까지는요 보상복귀에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저도 완전 확 빼버리려다가 나와도 이거 옛날에 나왔어. 지금 이제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 뭐 쓸 거냐? 아, 실무를 하는데 이걸 왜 못 써? 그냥 대충 목차에 따라서 비벼 써주면 되지. 여기 이제 전문적인 평가는 이 부분이 이제 감정평가사를 하시는 분들 수업이 이제 입체적이긴 하죠.
실무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리적인 기준만 알지. 그 정도 기억을 해도, 근데 물론 49번에서 66번까지 중에서 법리적으로 좀 문제되는 영역들은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 이게 왜 이렇게 평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래야 되겠다. 불법 형질 변경 토지는 현황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맨 상단으로 가서 37, 뭐, 경계이론, 분리론. 이거 제가 손실보상할 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것들이에요. 이 부분, 제가 다시 설명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보면 손실보상의 기준이 뭐냐. 땅값 기준으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그 땅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가격을 미리 이렇게 공시를 해놔요. 특히 이제 땅가격인데 제가 우리 보상복귀에서는 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땅 가격을 지가 그래요. 지가. 땅의 가격. 그리고 그 땅 가격을 매년 정해서 널리 공시를 해놓죠. 일반 처분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기준하고 우리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때 그 정당한 보상이 완전 보상, 시가 보상 개념인데 거기 좀 미달하는데 우리 현재가 합헌으로 봐요. 그리고 현황 보상을 주게 되니까 어때요? 40번에 개발 이익도 빠지는 게 원칙이고요. 41번에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이런 개념이죠. 현황 보상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 하나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합니다. A 구역이 지금 주거환경 개선구역이야. 주거환경 개선구역. 뭐예요?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 달동네다 이 말이지. 달동네였는데 지금 전기, 수도도 지금 막 불안불안해. 맨날 정전되고. 근데 그런 게 이 지역이 다 수용이 돼서 재개발이 됐다. 이제 넓게 재개발이 되는 걸 우리가 광역 뉴타운이라 그러잖아요. 광역 재개발. 자, 그러면 이 땅에 갑이 요만큼 땅을 갖고 있고 을이 요만큼 땅을 갖고 있어. 둘 다 땅 평수는 똑같아. 근데 얘는 어, 사업이 이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된 거고, 재개발이 된 거고, 재개발이 아니라 개선 사업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뉴타운으로 들어선 거고, 여기는 수용이 됐어. 얘는 수용이 안 됐지. 그럼 누가 논하는 거라 그랬어? 얘가 논하는 거라 그랬지. 얘가 논하는 게 뭐야? 얘는 땅이 수용이 당했는데, 그럼 얘랑 평가를 보면 얘는 수용당했을 때 수용당하고 보상 기준이 달동네 가격으로 줘요. 지금 현재 달동네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달동네 가격으로 줘. 그러면은 갑은 달동네 가격으로 받고, 을은 수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은 수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얘는 보상을 안 받겠죠. 근데 얘가 누리고 있는 것은 뭐다? 땅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요 만약에 오른 것을 을이 누리고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 개발이익 그래요. 왜? 얼마 전까지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 수도, 물, 그다음에 뭐 도로도 없어가지고 마을버스도 안 들어오고 한 번씩 여기 동네 올라오면은 막 몇 킬로씩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뉴타운이 돼가지고 있잖아. 막 생태공원을 끼고 막 4, 50층짜리 빌딩이 쫙 들어서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상가구역으로 여기가 옛날에 자연보호구역으로 있던 게 갑자기 막 근린 상가지역이 돼가지고 막 상호권으로 막 저기 뭐지? 뭐 GS25시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 논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논하고 살아남은 자고 얘는 뺏긴 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사를 잘 안 하려고 한대. 내가 삶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웬만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사를 큰 우여곡절이 없는 한 그 주변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수용당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꿈은 뭐야? 자기 생활 베이스가 여기 있다면 여기가 개발이 되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혹은 여기 을과 같은 땅이 평수가 똑같은 이거를 사야 되는데 얘 달동네 가격으로 받은 보상금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 그 을의 땅을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어디로 밀려나간다? 더군다나 뉴타운이라는 게 광역이니까 부분 분별 개선 사업이 아니까 얘는 뭐 성남에서 이거 하면은 저기 서울 청계천에서 이 사업 하면 쟤는 성남으로 쫓겨나간다 이 말이지. 이런 식이라. 이게 형평 차원에서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얘를
이 수준에 맞춰서 개발이익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주는 건데 이 개발이익은 원래 사회에 환원돼야 될 몫이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떡할 거냐? 얘가 누리는 이거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처음에 땅을 살 때 이 낮은 가격으로 샀다가 나중에 팔 때는 이 가격이 반영이 돼 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환원을 한다든가 개발이익을 환수에 관한 법 이런 거로 해서 이걸 낮추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여기에 맞춰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0번에 보니까 개발이익 배제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정당한 보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참작 사항에 기타 그 밖의 사항 뭐 이런 것들에 그 조항이 있니 없니 이런 이제 좀 부차적인 논의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보니까 채권 보상도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국채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걸 지방채라 그러는데 물론 확실하죠. 이거는 갖고 있으면 뭐 부도날 일은 없지만 자 이게 당장에 이 달동네에 있는 사람이 뭐 채권으로 보상을 받으면 이 사람은 죽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사업 끝나면 아파트 줄게. 이 사람은 그 겨울을 못 넘겨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니 그 채권이 아니라 바로 현금으로 일시불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이 사람이 땅 여러 개가 있어. 혹은 이 사람이 뭐 딴 데서 살아. 부재지주야. 여기 살지 않는 지주.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 보상도 허용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황 이것도 뭐예요? 현황 보상이 원칙이야. 근데 현황 보상이 왜 벌써 두 개 해버렸네 뭐예요? 미불용지라든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지금 상황이 현황이라고 그래서 뭐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불법 형질 변경을 조장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황 보상에 예외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67번부터 생활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활보상부터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차만 보더라도 우리 제 수업 방식이 항상 그러잖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 옆집에 약국 옆에 세탁소 옆에 이렇게 가면 안 돼.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지금 항공사진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아, 시작하자마자 막 모르는 막 20번 들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10번 들으면 대부분 윤곽이 잡히고 20번 들으면 나도 모르게 외워져요. 근데 10번, 20번이 되는 길은 한 번이 있기 때문이야.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한 번이 제일 어렵다 그랬지. 들어놔. 왜? 지나가는 개그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 들어놔. 두 번, 세 번 계속 듣다 보면 재밌어.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